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나이가 많을수록 환자 수가 증가합니다. 70대 이상의 3.3%, 그러니까 100명 중에 33명이 이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1.4배 많고요.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60대에서는 12%, 20대에서는 11.5%. 이게 무엇일까요? 네, 바로 불면증입니다. 이 불면증은요, 2018년 수면장애 진료 환자가 57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 국민의 1.1%,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이상이 이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5년간 수면장애 환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모든 건 다 이게 풍요로워지는데 이게 삶의 질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현대인들이 아주 1000명, 10,000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10명, 100명 중에 하나로 나타날 정도로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가족 또 이제 사회 문제로 비용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죠. 이거를 그냥 우리가 방치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너무나 이제 큰 문제로 발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분야를 진단하고 또 원인을 찾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말씀해 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제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불면증이 거의 둘이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지. 네. 제가 아시는 분은 역시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탁월해요, 실력이. 근데 불면증 때문에 거의 한 일주일에 3, 4일은 잠을 못 자서 낮 동안 업무 수행 능력이 그냥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런 탁월한 능력을 진짜 10%도 발휘를 못하면 샀는데 참 이제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왜 병원에 가서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죠 했는데 한 번, 두 번 갔었나 봐요. 근데 조금 괜찮아졌다가 그러면서 지금 한 거의 10년을 그렇게 그냥 방치하면서 사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잠을 못 자는 현대인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럼 잠을 잘 못 자면 다 불면증으로 봐야 되나요? 어떤가요, 이거는? 불면증은 일단은 세 가지 요소로 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 불면증, 그리고 중기 불면증, 그리고 말기 불면증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없어야지 이제 우리가 불면증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초기 불면증은 우리가 잠을 청해요. 자야지 하고 잠을 청했는데 막 1시간, 2시간 잠을 못 잔다. 잠에 들지를 않는다. 이게 이제 초기 불면증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눕자마자 머리 닿자마자 잠은 들었는데 자닥깨다 이렇게 막 3-4번 이상 한다. 요게 이제 중기 불면증이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 말기 불면증은 우리가 머리 닿자마자 자고 그리고 자닥깨다도 안 하고 푹 잤는데 눈을 아주 딱 떠보니까 푹 잤다 싶어서 눈을 딱 떠보니까 새벽 3시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즉 이 세 가지 요소가 없이 이제 잠을 청하고 나서 30분 전후로 잠을 들었고 그리고 자닥깨다를 2회 정도까지 미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적당한 연령대별로 적당한 수면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적당한 수면 시간을 온전히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게 좋은 수면이다, 불면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까 적당한 수면 시간 말씀하셨는데 한 4, 5, 60대는 몇 시간 정도 자는 게 적당한 수면 시간이라고 보시나요? 네, 예를 들어서 이건 다 이제 학문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이제 물론 체질에 따라서 되게 특이 체질들은 있어요. 평생 4시간만 잤다 이런 사람도 있고 평생 이제 굉장히 8시간 이상은 막 70대 이제 80대이신데도 하루에 8시간은 자야 된다 이제 이런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상 수면 시간은 이제 연령대별로 달라서 당연히 아시겠지만 신생아는 하루 종일 자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40, 50대가 하루 종일 자면은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40, 60대는 보통 한 6시간에서 한 8시간 미만으로 그래서 한 7시간 전후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정상 수면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잠이 준다는 게 맞는 얘기인가요? 맞아요. 네, 생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네. 여기서 잠깐 첨언 드리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잠의 질이 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젊었을 때 통잠을 자는데 어르신이 되면서 이게 수면 이 주기들이 이렇게 좀 기간들이 좀 짧아져서 자꾸 주기들이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잠을 자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자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나 하나도 못 잤어 했는데 낮에 꼬박꼬박 졸고 네, 계시죠. 낮에 주무시잖아요. 네. 그러시는 게 이제 낮에 잘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대신에 이제 낮에 주무시는 걸 줄이고 가능하면 밤에 길게 주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수면 교육이고 수면 환경 개선입니다. 그럼 어르신들이 이렇게 낮잠, 쪽잠 자시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생리적인 네, 그럴 수 현상이네요.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낮에 계속 주무신다는 건 밤에 분명히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있는 거고 그거는 내가 낮에 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수면 환경이 이 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불면증은 뭐 나이와 상관없이 경제 활동을 하는 많은 분들이 걸리는데 불면증의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불면증이 이제 또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불면증 하면은 수면제를 떠올리세요. 왜냐면 이게 그냥 잠 못 자는 병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불면증은 진단명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기침 컬럭컬럭한다. 그게 진단명인가요? 그거는 증상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 단순 감기에서도 기침할 수 있고요. 폐렴에서도 그럴 수 있고 천식에서도 기침할 수 있어요. 즉 이게 기침을 하는 원인이 폐렴이냐 천식이냐 감기냐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져요. 마찬가지입니다. 불면도 잠을 못 자는 거는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다 달라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지인분 굉장히 그 부동산 능력자이신 그분도 사실은 이 원인이 뭔지를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 정확한 치료가 들어가고 그럼 이제 원인이 무엇이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잠을 못 자는 거의 상당수가 의외로 우울증 때문입니다. 우울증 연결돼 있어요. 예, 우울증이랑 상당히 연관되어 있어서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 중에 불면이 있는 분들 특히 이제 40, 60대에 꽤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불안증이 있는 분들. 불안증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증 있는 분들이 또 잠을 이제 못 주무셔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이제 단순 불면증, 그러니까 즉 말 그대로 수면제만 필요한 단순 불면증은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비율적으로는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원 중에 또 이제 그 이외의 원인들 중에 어떤 건지는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결국 이 불면증의 상당수도 내 감정의 문제네요. 상처받은 내 감정, 그 우울, 불안. 그러면 그 제 아시는 지인 중에는 밤에 주무시기 전에 술을 한두 잔 드시고 주무시는 분인데 왜 드시냐 그러면 이걸 먹으면 좀 잠이 잘 온대요. 그게 실제로 맞나요? 또 그게 맞다고 해도 그렇게 계속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어때요? 술이 이제 수면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잠을 좀 빨리 들게 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술 자체가 이제 몸에 있는 근육을 좀 풀어주는 역할도 하고 이제 긴장을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량의 음주는 잠을 좀 빨리 자게 하는 그런 좀 효과도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주 자체가 잠을 깊게 자지는 또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효과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면 자다 깨다를 반복하거나 꿈을 많이 꾸거나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게 되는 이제 수면 시간이 짧아지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고 이건 이제 단기적인 거고 장기적으로 음주를 계속하게 됐을 때 점점 음주의 양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이제 신체적인 의존, 내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술 먹는 양이 점점 늘어나고 많이 먹어도 전처럼 잠에 잘 들지 못하고 자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특히 불면 때문에 음주를 하시는 경우에 정말 아주 많이 안 좋아져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불난데 부채질하는 생각. 네, 정말 안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 가끔 듣는데 내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꿈꾼 것들이 잘 기억이 나요. 그럼 이건 수면 질이 안 좋은 건가요? 맞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매일 꿔요. 누구나. 네, 그래요. 모르셨죠? 네. 우리가 매일 꾸는데 난 안 꾸는데 그거는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건강한 재미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깊이 잤다는 뜻이고 나 어제 꿈을 많이 꿔. 요즘 꿈을 많이 꾸는 것 같아. 어제 꿈 많이 꿨어. 그거는 내 잠이 얕은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잠이 즉 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는 그래도 다행히 한 10일에 한 번 정도씩 꿈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면 괜찮은 거죠? 네, 아유, 괜찮습니다. 아주 건강해요. 네, 아주 괜찮은. 저는 이제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밤에 커피를 먹어도 잠자는 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잠을 건강하게 잘 못 자시는 분들은 커피의 양이나 먹는 시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때요? 어떻게 커피를 먹어야 될까요? 커피는 그 아메리카노 한 잔 기준에 네. 카페인이 한 10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공황장애나 뭐 불면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리 많이 드셔도 한 2잔 내외로, 뭐 커피가 반응이 없으시면 2-3잔 내외로 드시라고 하고, 네. 그러니까 하루에 카페인이 한 200 내지 300mg 정도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기도 당연히 오전 중으로, 낮 시간 2시, 3시 이후로는 드시지 않도록 하는 걸 권유를 드리는데, 사실 카페인이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점점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카페인을 먹기 시작하면 이제 잠에 영향을 받는 것도 좀 더 많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카페인은 그러니까 이선화 선생님이 잠에 있어서 시작, 중간, 깨는 거, 일찍 깨는 이게 있는데 잠을 들기도 어렵게 하고 중간에도 깨기도 하고 또 이 각성 시간도 새벽에 깨는 이 세 가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카페인은. 네. 그래서 이제 카페인을 피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2잔 정도로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일상적으로 또 커피 이외에도 네. 콜라에도 한 30mg 정도 들어있고요. 녹차에도 있다고. 네, 녹차도 있는데 네. 정도가 좀 다르고 좀 적긴 그래요? 하고요. 그래서 커피나 혹은 그다음 초콜릿 이런 경우에도 있으니까. 초콜릿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면서 드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큰일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건 다 들어있네요.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왜 나는 많이 마셔도 잠자는데 영향이 없는가? 네, 카페인도 중독이 있습니다. 그래요? 카페인도 중독되는 이제 물질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어엿하게 이제 저희 정신과 교과서에 카페인 중독이라는 이제 병명이 들어가 있는데 카페인 중에 이제 아데노신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화학적 물질이 잠을 깨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오랫동안 여러 번 많이 먹게 되면 수용체를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예를 들면 제가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술도 먹으면 먹을수록 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커피도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실수록 그 수용체가 많아지면서 그거에 대한 영향을 좀 적게 받게 되는 거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향을 아예 안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커피를 중단했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나는 금단 증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감을 좀 많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나이가 들수록 이 카페인, 이제 커피를 줄여가는 게 맞네요. 그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뭘 먹죠? 우리가 살면서 하루 24시간인데 8시간 정도 이제 평균 수면이면 일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자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예전에 이렇게 신경을 안 쓰다가 이제 저도 나이가 드니까 침대도 예전에 이제 싸구려 하다가 네. 그냥 누워 자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침대도 몇 년 전에 좋은 걸로 바꿨고 네. 베개도 네. 한 집에 10개가 넘게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맞는 걸 이제 찾아갔죠. 네. 네. 그것도 있고 이불도 네. 무겁게도 해보고 가볍게도 해보고 네. 또 저는 이제 다 벗고 자거든요. 그래서 그 천에 이 피부에 닿는 네. 거에 따라서 네. 그 느낌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창문도 이제 바깥에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네. 커튼을 쳐놓고 자고 네. 그래서 나름대로 잠자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려고 네. 몇 년 전부터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노력 때문에 잠은 잘 자요. 네. 그래서 제 방법이 맞는 거겠죠? 이런 환경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잠자는 환경들은? 지금 거의 100점 만점에 야. 100점으로 그래요? 너무 잘하고 계신 건데요. 옷복것도 있는 거. 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수면 위생이라 그래서 좋은 이제 수면 습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런 이제 그게 이제 물리적, 환경적인 이제 요인을 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당연히 이제 온습도, 온도, 그렇죠. 온도도 중요하죠.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잠을 깊이 잘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건조해도 당연히 이제 호흡기에 안 좋기 때문에 그것도 안 좋고 너무 습해도 당연히 불쾌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안 좋고 그래서 정확한 이제 최적의 온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등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거 좋지 않고요. 아주 어둡게 하시는 게 좋고 또 이렇게 막 음악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TV 이렇게 틀어 그거 아주 안 좋아요.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아 맞아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제가 혼자 살 때가 있었는데 네. 제가 귀신을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그거 깨놓으면 이제 귀신이 나올 것 같아서 테이블을 이제 틀어놓고 아 진짜 살을 때게 있었어요. 네. 그런 분들
종종 계시거든요. 무섭다고.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어쨌든 이제 무섭지 않게 해주는 좋은 점은 있지만 잠은 깊이 확실하게 못 자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신경 쓰는 게 좋고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그럼 이 모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걸 뭘로 꼽겠느냐라고 하면은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겁니다.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이게 제일 좋은 거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나는 그래서 밤 10시부터 막 11시부터 심지어 어떤 분들 막 저녁 8시부터 자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찍 잠이 안 와서 내가 늦게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이게 사실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일찍 일어나기. 예를 들어 새벽 6시면 6시, 뭐 아침 7시면 7시 딱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내가 어젯밤에 몇 시에 잠들었든 간에 딱 그 정해진 기상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첫 번째예요. 중요한 정보예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 심리가 어저께 내가 새벽 5시에 겨우 잠들었어. 이러면은 다음날 막 아침 10시, 11시까지 그렇게 자고 싶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새벽 5시까지 잠을 못 자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이제 내가 새벽 5시에 잠들었든 새벽 1시에 잠들었든 뭐 밤 11시에 잠들었든 간에 내가 정한 그 기상 시간에 무조건 정해놓고 알람을 10개 맞춰놓고 이제 일어나셔서 이걸 1시간씩 앞당겨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반드시 1시간씩 2시간씩 앞당겨지면서 이 수면 시간도 이제 일러지게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또 습관입니다. 아침에 내가 전날 늦게 자도 일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면서 리듬을 이제 정상화시키는 게 굉장히 맞아요.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요. 일찍 일어나는 게 좋은가요? 늦게 일어나는 게 좋은가요? 저는 좀 새벽형 인간인데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각자의 그 리듬이 있는 거고요. 그래요? 생체 주기가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생체 주기가 빨라서 일찍 일어나는 게 좋은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각자 자기한테 맞춰서 중요한 거는 규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 붙여서 아까 그 담임 선생님 그 최적의 환경을 맞추신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내가 여기 들어가면 잘 잘 수 있어. 이것도 중요합니다. 심리적인. 네.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이 딱 돼서 여기 나는 어디만 가면 잠들어 이런 것처럼 이 침대는 자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하죠. 그렇군요. 네. 어떤 경우에 이제 침대에서 누워서 책을 본다든지 또 스마트폰을 보고 이렇게 되면 이 침대가 자는 공간이 아니라 활동하는 공간이 돼버리잖아요. 또 스마트폰은 파란 파장이라서 하늘이 파란 게 낮인 거죠. 우리는 낮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을 멀리 하시고 이 침대는 졸리면 들어가서 자는 공간. 이렇게 설정을 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뭐 20대, 30대, 40대, 50대 뭐 나이를 불문하고 침대에서 스마트폰 안 보고 자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네요. 아주 안 좋아요. 그게 이제 불면증이 원래 있으시다 한 분들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게 침대에서 그렇게 깨서 뭘 하시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양용준 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수면이랑 이 침대가 잠자리가 이렇게 딱 조건으로 딱 붙어야 돼요. 나는 침대만 가면 바로 잠에 빠지더라. 이게 딱 붙어야 되는데 침대에 가서 막 자꾸 잠이 깨 있고 뭘 하고 이러면은 이제 막 TV 거실에서 이렇게 소파에서 TV 보면서 꾸벅꾸벅 조시다가 이제 잠이 올 것 같으니까 막 얼른 들어가서 침대에 눕는데 점점 잠이 깨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막 잠이 깨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조건화를 시키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20대, 30대 젊은 사람들도 불면증이 많거든요. 네. 그들은 그냥 침대에서도 하루 종일 이렇게 보다가 이제 하니까 수면 질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네요. 일단 침대에 들어가면 무조건 스마트폰은 그냥 던져놓고 자야겠다. 맞아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20대, 뭐 30대 이런 경우에 이 스마트폰을 못 놓는 분이 있어요. 잠이 올 것 같은데도 계속 붙들고 있어요.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마치 중독처럼 이게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자면 안 될 것 같은, 거기에도 물론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거기에 요거를 못 놓아서 나는 못 자게 되고 그게 점점 늦어지고 그래서 결국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낮에 좀 불편한 상태로 지내고 졸다가 또 밤에 또 길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내가 이제 밤에 TV를 보고 있는데
들어가서 침대에서 잠을 청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잠이 오지 않으면 굳이 청하지 말고 잠이 올 때 가는 게 나은 건가요? 어떨 것 같아요? 일정한 시간에 취침에 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정한 시간이 되면 졸리든 안 졸리든 취침을 청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되게 중요한 이제 질문이신데 만약에 잠을 청했는데 잠이 안 온다. 네. 뭐 1시간씩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있다. 네. 이러면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나와서 다시 다른 걸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사실 제일 좋은 게 예전에도 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책만 보면 잘 온다. 네. 뭐 그 얘기가 되게 좋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재미없는 책을 보시는 거예요. 밖에서 졸리다 이제 잘 것 같다. 그럼 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30분 만에 잠들면 제일 좋은 거고 또 1시간 동안 말똥말똥하다. 그럼 빨리 또 나오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가끔 이제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해야겠네요. 그때 그냥 억지로 잘 자던 내가 왜 못 자지 해서 또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계속 버텼는데 그때 이제 잽싸게 나와서 다시 네. 책을 본다. 어려운 책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요즘 현대인들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이게 그냥 잠을 좀 잘 못 자는 건지 아니면 이제 불면증인지를 어떻게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잠을 못 잘 때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0, 30대로 예를 들면 뭐 취직이 안 된다. 그래서 뭐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잠을 막 못 자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일들이 다 없어졌어요. 스트레스가 다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잠을 못 자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아까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학습된 불면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잠을 못 자는 조건들을 계속 방치해 놓고 나서 그 조건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져도 계속 잠을 못 자는, 그 침대에만 누우면 눈이 번쩍, 침대에만 누우면 가슴이 두근두근, 몸이 뜨거워지고 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만성 불면은 그런 스트레스 요인이 다 사라져도 계속적으로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태가 이제 몸에 배어버린 거다, 이렇게 보시고, 그런 경우에는 꼭 병원을 찾으셔서 이 학습된 불면을 환경 조정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약물 치료나 혹은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적절히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진단 체크리스트도 있는 건가요? 이 사람이 그 불면증인지 아닌지? 그렇죠.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면증의 이제 기준에 맞는지를 좀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원인이 제일 많은 게 우울증과 불안증이 이제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울증과 불안증이 동반되진 않았는지 반드시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수면제를 먹어도 사실 치료가 안 되거든요. 계속 잠 못 자요. 그렇기 때문에 막 우울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수면제 먹어봤자 조금 효과 있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또 효과가 없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울증 치료를 해주면 수면제 없이도 또 씻은 듯이 또 이 불면증이 치료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동반되는 질병이 없는지 그거 좀 확인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도 오셨을 때 저 수면제 받으러 왔어요 하지만 바로 이렇게 약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선아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이유가 없는지 봐야 되는 경우고, 또 불면증 때문에 왔어요라고 보지만 뭔가 다른 게 있으실 수 있겠다라고 짐작을 하고 이 어떤 문진을 하고 그리고 면담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이들 우세요. 네, 실제로. 그 우는 것도 내 마음이 많이 정화가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나요? 그럼요. 네.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했는데 그러게요. 이런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울증이라는 게 진단이 되면 치료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우울증은 이제 우리가 많이들 또 오해하시는 게 우리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이제 심리적인 거라고 많이 오해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치료를 하나? 그냥 뭐 잘 좋은 생각으로 이겨내고 의지를 가지고 이겨내고 또 정신력을 강화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 또는 뭐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이들 오해하세요. 그런데 우울증은 이제 전형적인 질병이거든요. 네, 이건 아주 명백한 질병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경 전달 물질에 이것도 불균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 즉 이렇게 막
잠을 못 잘 정도의 우울증이 왔다라는 거는 명백한 질병 상태가 된 거라서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싹 고쳐주면은 아무 노력 없이도 우울한 게 싹 사라지고요. 잠 못 자던 거 싹 사라지고 입맛 없고 두근두근하고 막 눈물 막 종종 나고 이런 게 어느 날 씻은 듯이 사라져 있거든요. 그렇게 치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에서 이제 막 불안, 뭐 증오 이런 것들이 이제 우울증이나 아니면 이제 수면 장애가 오게 되는데 이렇게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나한테 막 힘들게 그렇게 되면 또 재발이 될 수 있는 거네. 원인은 계속 남아 있는 거네. 이렇게 되면.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저희가 이제 정신과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주된 것들이 약물 치료이지만 사실은 그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이제 하다 보면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나를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그 사람들이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 행동을, 나를 힘들게 하는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끝없이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마음가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그래서 나를 더 이상 다치지 않게,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보호하고 돌봐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게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피하지 말고 내가 이제 어떻게 대처하고 마음가짐을 가질 것인가. 그들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같이 맞아요. 살아가야 되는데. 감정이 이렇게 너무 처져 있거나 또 이렇게 위축돼 있거나 이러면 어쨌든 경우에는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라고 아주 무기력해집니다. 이것도 역시 학습된 무기력함인데 새장 안에 새를 가둬놨는데 문을 열면 바로 못 나가는 것처럼 나는 여기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런 상황 속에 갇혀 있어서 안 돼, 절망 속에 빠져 있으면 또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고 나를 괴롭힌 사람들은 내가 괴롭힘 당하게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감정 상태가 나아지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또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감정 상태가 개선이 되면 꼭 긍정적이 아니더라도 생각의 방식 혹은 대응의 방식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나의 행동도 조금 다르게 반응을 하게 되면 요새 소위 말하는 계속 당했던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고도 다른 식으로 행동할 수도 있게 되고 그렇군요. 그 사람을 없애버리거나 쳐내지는 못하더라도 이게 대응할 수 있는 힘도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불면증 치료가 결국 이제 약으로 치료하게 되는데 이것도 약의 뭐 중독성 내지는 이제 약을 계속 먹으면 약의 효력이 떨어진다든가 어때? 이 약으로 어느 정도까지 치료할 수 있고 완전히 치유가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중독성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이건 어떤가요?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들,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고요. 아까 불면의 원인 중에 우울증과 불안증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우울제, 항불안제를 치료를 하면서 상당수가 이제 다 많이 나으세요. 그래서 완치가 되십니다. 그래서 네, 완치가 다 되고 우울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6개월에서 한 뭐 1년 6개월 사이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치료받고 약을 끊으면 약 없이 완치돼서 잘 지내십니다. 그래서 딱히 이제 재발과 이런 거 악화 없이 잘 지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이제 그 우려하시는 그런 뭐 중독성 재발 또 습관성 내성 이런 거 생기는 거 아니냐 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치료를 집중적으로 잘 받고 끊으면 약 없이 잘 지내시는데 문제는 조금 좋아지면 왠지 내가 약에 의존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자꾸 이거를 치료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약에 의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디 염증, 항생제 먹고 또 어디 진통소염제 먹고 하면서 내가 약에 의존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우리 이제 개념적으로 자꾸 이 정신과 쪽의 거는 왠지 내가 의지로 이겨낼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자꾸 오해하시거든요. 이것도 동일하게 뭐 항고혈압약이라든지 뭐 당뇨약이라든지 이거랑 똑같이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전형적인 치료제다 이게 생각하시고 치료제를 꾸준히 먹고 끊으면
없이도 완치돼서 잘 지내고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우울증을 제가 직접 겪었고 또 한 1년 전후로 집중적으로 약 먹고 약 끊어서 지금 한 10년 이상 재발 없이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사실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종합검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정신건강의학회에서 정신 관련 종합진단 받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뭐 치매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불면증이나 등등 이런 이제 모든 것들 그냥 이렇게 가서 여쭤봐도 되나요? 제가 하여튼 뭔지 좀 불안하고 뭐 등등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봐주세요. 정신 상태를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 건가요? 완전히 가능해요. 네, 그래요? 네. 저희 건물에 이제 회사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스트레스 검사를 하러 왔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일자로 저희도 뭐 이렇게 MOU 형식으로 해서 네. 직장분들이 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요. 모든 게 다 풍요로워졌는데 인간관계는 이제 더 복잡해지고 또 이 개인이 이 삶의 이 테두리를 다 갖춰가려는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저는 진짜 한 3평도 안 되는 작은 방에서 어머니, 아버지, 형, 나 이렇게 살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네. 그게 당연하고 너무 좋고. 근데 요즘은 가족 구성원들도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만의 이런 테두리를 갖는 걸 굉장히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강해지다 보니 나를 이렇게 침범하고 공격하면 오히려 더 상처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받으십시오. 저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하지만 또 전문가가 바라보면 또 다른 것들이 있고 또 이것도 정신적으로 조기에 치료받으면 좋잖아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사업을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요 안 만나요. 네. 정말 잘하십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네. 게 괜찮습니다. 안 만나요. 그냥. 제가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금전적으로 사업적으로 득이 준다 해도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은 안 만나고 굉장히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만나거든요. 네. 50 넘어가면서 좀 바뀐 이제 저의 모습이에요. 그런 것도 괜찮죠. 그렇죠.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예전에는 인간관계를 넓혀야 된다고 그냥 싫어나 좋아나 만났는데 이제는 아주 그냥 제한되어 있어요. 만나는 분들이. 그러니까 아주 편하고 저하고 그 결이 맞는 분들만 만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 맞죠?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많은 오랫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아마 이제 무의식적으로 빅데이터가 쌓여 있으실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 어떤 판단하는 기준들에 빅데이터가 쌓여 있으실 거고 나름의 기준이 정해져 있으실 건데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마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끝이 좋지 않을 거다. 굉장히 나중에 힘들게 될 거다라는 걸 알고 행동을 하시는 거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 피해도 전혀 지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3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선생님 모시고 치매, 공황장애, 이제 불면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전에 또 올린 영상들이 있어요. 우울증에 대해서도. 근데 이게 정도의 차이지 누구든지 겪을 수 있고 내 가족 구성, 나는 아니어도 내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관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3분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유튜브 채널도 있거든요. 뭐라 하셨죠?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 네, 정신건강 매거진. 거기 가시면 오늘 얘기 나누지 못한 많은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고요. 저희 잉클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강의하시기로 했으니까요.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꼭 정신건강 받아보시고 저도 그러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저 정신 상태 좀 종합적으로 봐주세요. 이렇게 이제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분이 보면 저는 의사 선생님을 뵐 때 그분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내 말을, 내 마음을 얼마나 잘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친절한지. 어떤 의사 선생님 가면은 약 받아가서 이런 분도 있고 어떤 의사 선생님은 가서 그러셨어요. 이렇게 잘 받아주는 사람인데 그 자체로도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분의 말, 태도에서. 친절하신 분들이니까 가까운 곳 있으시면 찾아가서 꼭 종합적으로 건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